안녕하세요. 램데시빌의 600배 효과 나파모스타트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이 있어서 영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관련 주식들이 각광을 받고 있죠. SK케미칼은 오리지널 의약품 후탄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제네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카피약이고 JW 중해제약, 제일약품 이렇게 있고요. 최근에 이제 국제 요거 저널에다가 게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 환자 완치 논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제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요거 성분명이 나파모스타트이고 이름이 나파벨탄입니다. 이거를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임상 이상 시험을 진행한다고 6월 17일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나파모스타트는 일본에서 지난 3월에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던 그런 물질입니다. 제이약품 같은 경우에는 개발 계획이 없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 일본에는 3월에 발표하고 한국에서는 6월에 발표를 했는데 과기정통부 국회 보고에서 유력 후보군으로 2개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시클레소니드랑 그 중에 또 하나는 나파모스타트 2개 약물을 뽑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뽑은 게 나파모스타트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연결되는데 뉴질랩은 국내 임상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종근당의 나파벨타는 나파모스타트의 복제약, 카피약이라서 이름이 살짝 다른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가 발표를 한 거는 지난 5월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요약을 하면은 3월에 일본에서 발표, 5월에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가 발표, 6월에는 국가에서 이제 2개의 유력 후보군을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파모스타트라는 것입니다. 나파모스타트는 혈액 응고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트롬빈 등의 효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3월에 일본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도쿄대 의과학 연구소에서 처음 이제 시험 투약을 했고요. 이거는 일본과 한국에서 10년 넘게 이미 사용이 됐던 약이기 때문에 안정성은 입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혈액과 조직 내에는 50종 이상의 혈액을 응고시키는데 관여하는 물질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은 처음에 혈소판이 이렇게 원형에 가까이 생겼죠. 그런데 이게 점점 이제 여기 보면은 가시형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고착이 됩니다. 혈액이 응고되려면은 뭐 혈소판, 그 다음에 혈액 응고기 여러 가지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혈액 응고 인자는 혈장 속에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진물이라는 것은 림프와 조직액이 새어 나오는 것이고요. 모세혈관이 다쳤을 때는 피가 새어나오듯이 방울방울 맺히는 것이 특징. 그 다음에 정맥을 다쳤을 경우에는 줄줄줄 흐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치면 안 되겠지만 동맥을 다칠 경우에는 피가 솟구치니까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손실량을 줄이기 위해서 혈관 수축이 먼저 일어납니다. 국소적으로 그 상처 부위에 나겠죠. 그 다음에 혈소판들이 응집이 일어나는데 얘네는 산소에 노출될 경우에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상이 일어나면은 초기에는 혈관을 수축해서 흐르는 것을 막는데 이걸로는 지혈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처가 났을 때 이제 혈액 응고가 돼야 되지, 그러지 않을 때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미 생겨난 물질을, 혈전을 녹여주는 물질이 혈액 내에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흐르고 있을 때는 응고가 되지 않고요. 응고 과정 보면 아까 트롬빈이라는 걸 억제해준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면은 처음에는 혈관이 손상되면 공기 중에 노출됩니다. 그러면 혈소판이 파괴가 이렇게 되는데요. 파괴가 되면은 거기 혈소판 속에 효소가 방출됩니다. 그러면 이제 칼슘키온과 함께 프로트롬빈, 비활성 상태, 프로라는 말이 아직은 뭐 이전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활성, 아직은 활성되지 않은, 그게 이제 프로가 띄어지면서 트롬빈 활성 상태의 효소로 전환시켜 줍니다. 이게 이제 이어서 이제 진행이 돼서 결국엔 지혈 작용이 되는 건데, 이 트롬빈을 억제해 주는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액에서는 왜 응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뭐 당연하게 저 트롬빈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혈관 내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기전 중 하나는 저 트롬빈을 지속적으로 제거한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임상한다고 했던 뉴질랩은 또 알약형으로도 이제 개발을 하는 제제 특허를 출원했다고 또 밝혔습니다. 나파모스타트의 이제 약점도 있는데요. 그거는 세린프로테아제 저해제로 반감기가 5에서 8분으로 매우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주사 투여 종료 후에 15분 후에는 체내에서 검출조차 되지 않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은 높은데 반감기가 매우 짧고, 이런 것들 사용하는 거는 이제 필요한 곳, 거기에서만 항응고 작용을 하고 전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부적으로만 사용을 하고서 전신에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데 이거를 요거에다가 사용하려고 한다면은 저렇게 반감기가 짧은데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점이냐면은 저런 짧은 반감기 동안에도 요거 살상 효과랑 혈전 등의 증상 개선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의 다 추측이고 임상 3상 결과가 나와야지 사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감기가 5에서 8분으로 매우 짧은 상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약동학이라는 게 있고 양력학이라는 게 있는데 PK
PD라는 게 있습니다. 둘이 좀 이름이 비슷해 보여서 헷갈리는데 약물 동태약, 약물 동력학. 그래서 약물 동태약을 먼저 보면은 약을 섭취했을 때 체내에 얼마만큼 흡수되는지, 그리고 흡수된 약물이 몸 밖으로 배설될 때까지 그 안에서 어떻게 순환하고 이동하는지를 주로 분석하는 게 PK입니다. 그러니까 흡수되고 몸 밖으로 배설되는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PK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같은 것들을 보면 X축은 타임이 되겠고요. Y축은 컨센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D라는 것은 양력학인데, PK가 약물의 이동, 그 다음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PD는 이게 생체에 중심을 둡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Y축 같은 경우에는 PD 같은 경우에는 이펙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약물을 일으키는 생리학적, 생화학적 작용은 어떠한지,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기전은 무엇인지 그런 걸 보는 게 양력학인 PD입니다. 그래서 이제 PD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성별, 인종, 환경, 그리고 뭐 유전적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물이 이펙트를 주는 게 달라지겠죠. HLB에서도 중국에서 성공하고 글로벌하게도 또 하면서 중요하게 봤던 게 하나가 인종이 달라지면은 약물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한테 효과가 있었다고 백인한테 무조건 효과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종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건, 그런 것들, 효과, 이펙트를 보는 게 PD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흡수되고 어떻게 몸 밖으로 배설되는지 보는 게 PK입니다. 그래서 PK랑 PD는 이제 같이 합쳐서 양리학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약동학 PK라는 것은 약물의 흡수, 분포, 생체 내 변화, 배설 연구를 하는 거고요. 양력학이라는 PD는 생체에 대한 약물의 생리학적 및 생화학적 작용과 그 작용 기전, 약물이 일으키는 신체의 반응을 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요거는 약물 동태학입니다. 약동학 PK라는 거고, 여기 X축이 타임이죠.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 컨센트레이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건데요. 처음에 투여를 하고서 농도가 쭉 올라가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고점을 찍습니다. 요게 Cmax, 컨센트레이션 맥스를 찍은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서서히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최소 독성 혈중 농도라는 게 있고 최소 유효 혈중 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측컨대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 이상 넘어가면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맞춰줘야 효과가 있다. 우리 몸에 효과가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 그래서 치료 범위가 요 사이가 되겠습니다. 요 치료 범위가, 왜냐면은 여기 이상 넘어가면은 약을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더 손해가 되잖아요.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성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선까지, 여기 맥스, 여기까지가 최고치가 찍혀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한 우리가 몸에 효과가 있을 정도까지는 그 투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치료 범위, 사이가 요 자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약력학, 약물 동력학 PD는 여기 X축이 복용량입니다. 도스가 되어 있고, Y축에는 이펙트가 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일단은 효과 맥스 차는 건 여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있는데 뭐가 더 효과가 있는가 라고 봤을 때는 오른쪽이 더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복용량이 더 적을수록, 약을 적게 먹을수록 효과가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좋은 거지, 약물을 뒤집다 먹어야지 그때서야지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을 적게 먹어도 효과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좋다.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더 효과가 좋은 거다라는 것을 이걸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약물을 이제 투여할 때 기대되는 양리작용 이외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거 이외의 반응은 모두 부작용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리학이라는 큰 분야가 있고, 요 사이에 있는 게 양력학이랑 약동학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관에서 아무리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라도 동물의 투여 후 충분한 혈중 농도, 컨센트레이션이 이제 유지가 되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한다면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아까 약동학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가 타임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컨센트레이션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최소한의 효과가 있는 곳인데, 이렇게 찌끔, 이게 너무 찌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효과가 뭐 있다고 볼 수 없겠죠. 물론 이제 제 생각인데 그냥 여러 번 먹으면 또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구투여 시랑 정맥주사 시에 생체 이용률을 보는데 뭐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경구투여가 정맥주사보다는 생체 이용률이 낮습니다. 이거는 입을 거쳐서, 소화기관을 거쳐서 한번 오기 때문에 혈관으로 바로 들어간 것보다는
생체 이용률이 낮겠죠. 그다음에 약물 동태학에서는 이제 투여 과정, 흡수 과정, 분포 과정, 대사 과정, 제거 과정 이렇게 보게 되는데, 분포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약물이 필요한 표적 부위로 운반되는 과정을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흡수 과정 같은 경우에 약물은 혈류로 이동하는, 혈류로 이동하는 게 흡수고요. 그 다음에 혈관을 타고서 배 타고 가가지고 표적 부위로 운반되는 게 분포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타이레놀 경구 투여 이후의 혈중 농도 그래프인데요. 이거 약동학에서 보는 거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단어는 다르지만 컨센트레이션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혈중 농도니까. 그래서 먹고 나니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시간의 감에 따라 다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경구 투여 시에 좀 너무 빨리 사라진다면은 약물의 생체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맥 주사제로 개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HIV 리보세라님 어떠냐? 이거 저번에 이제 3차 임상하는 그 자료인데 1일 복용을 한 걸로 봐서는 하루에 한 번 먹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는 거겠죠. 하루에 한 번 먹으면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